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춘도 지나고 많이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2월 7일인데 간만에 북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그 전쟁 협박을 작년 연말서부터 아주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 협박이 정말 진실일까 또는 허풍일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그 진실일까 허풍일까 근데 허풍을 영어로 블러프라고 그러는데 이게 좀 상스러운 말로 썼다가 그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고급 용어를 써야 되겠다 해서 허풍이로 바꿨습니다. 예, 작년 연말이죠. 남한을 대한민국을 이제 이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금년이죠. 작년 12월부터 지속되는 얘기지만은 하여간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동포 이런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남북을 동족으로 간주하는 일체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막 전쟁을 할 것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말 중간에 적들이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또 전쟁은 안 할 거다. 애매한 이런 말들을 시작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 사실 저거는 웃기는 얘기죠. 언제 그러면 적대적 교전국 관계가 아니라고 김정은이 생각한 적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통일과 민족 지우기 작업. 하긴 같은 민족을 향해서 핵을 만드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핵은 적어도 동족을 상대로 한 적은 없는데 지금 북한은 동족을 상대로 핵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에다 집어넣겠대요.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평정하고 점령하고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 정말 북한이 생긴 이래의 꿈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 그리고 공화국에 편입. 이것도 사실은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닌데 이거를 헌법에다가 집어넣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고삐를 막 죄고 있습니다. 고삐를 죄고 있어요. 그리고 북반부 자주 이런 말도 이제 다 안 쓰기로. 그러니까 남한하고는 결별하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도 안 하고 통일 상대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재밌는 거가 북한의 지구본 같은 지도예요. 그래갖고 한반도를 빨간색으로 우리 한반도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북한이 이렇게 다 색칠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은 대한민국은 아예 그 색깔을 파란색으로 놔두고 자기만 빨간색으로 하는 저런 지도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게 뭘까? 통일을 안 한다는 소리일까? 예, 우리 북한은 속다르고 겉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 안 하고 둘이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둘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못 살게 굴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자기 혼자만 살겠다라는 듯이 저렇게 이상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거를 캡처한 겁니다. 전쟁할 어떤 이유도 없고 일방적 결행할 의도도 없지만 전쟁이 현실로 다가오면은 피하지 않을 거다. 아주 국가의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결코 전쟁을 결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전쟁 안 한대요. 언제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겠다고 그런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저 친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우리가 통일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 통일이라는 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는 김정은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이죠.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한 결코 전쟁 결행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 꼬랑지를 내리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 의심스러운 거가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이제 북한의 왕이죠. 왕보다 더 북한의 황제인데 김정은이가 북한의 황제가 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북한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손자가 북한을 대표하는 인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의 모든 정통성은 할아버지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정책도 따라가야 되고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겉모양도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는데 김정은이 최근 그 유훈 통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김정은은 유훈 통치라고 그럽니다. 유훈을 받들어 그러니까 김일성의 권위를 빌려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통일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는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가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최근 언급이 유훈 통치를 이탈하고 있는데 권력의 근거가 붕괴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죠.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에 평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남한 사람들 중에서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으라고 김일성이 아주 쉬운 말로 한 겁니다. 우리가 남조선과 마주 앉아 평화를 운운하면서 회담을 하는 것도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남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전쟁 준비 일환이고 그 연장선입니다. 이런 거를 다 따라해야 되는데 유훈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입니다. 미국이 운영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는 방송에서 뭐 작년에 그런 얘기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전쟁이 나면은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1일 날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이 선을 넘으면 북핵이 선을 넘으면 그러면은 김정은을 제거할 텐데 김정은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F-35라는 전투기 여러분 내가 곧 그림 보여드릴 텐데 F-35 전투기로서 전술핵 무기를 가가지고 김정은이를 제거하겠다라는 그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뭐 센 말을 하면은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같은 급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F-35 전투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40대 가지고 있죠. 앞으로 한 20대 정도 더 살 거라고 얘기하는데 F-35 그리고 한국공군 001 한국공군의 첫 번째 제공된 F-35 뭐 저거 세계적인 전투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겠다. 저 비행기가 평양 상공을 날 때 김정은이가 저 비행기가 왔는지를 모르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 방송에서 김정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한 이유는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덤비질 말라. 전쟁 억제를 위한 그런 언급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그 국방장관이 상당히 그 최근에 국방장관 나온 말을 뭐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인데 신원식 장군입니다. 육군 중장 출신이죠. 국방장관이 됐는데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최단 시간 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북한이 계속 떠드는데 그렇지 말하고 실제하고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그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전면전을 준비하는 나라라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수십만 발을 수출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폭탄을 다른 나라한테 판다? 미사일을 다른 나라한테 판다? 이게 전쟁 준비하는 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것이 지나친 과정이니까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이 최근에 우리나라 그 공군 충청북도 청주에 공군 17 전투비행단이라는 그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 그 F-35라는 그 전투기가 있는 부대죠. 제가 바로 앞에 그 미국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의 참수작전을 할 때는 그 F-35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부대를 가서 우리 장관이 1월 중순에 한 겁니다. 그 우리나라 뉴스로는 이제 2월 5일 날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전쟁을 일으키는 최악의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제 공군 조종사 여러분들이겠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최단 시간 내 적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의 종말을 구하는 선봉장이 돼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 뉴스가 이어지죠.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잘 보면은 뉴스들이 다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장관께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는 뭡니까? 김정은,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말거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너 혼자인데 알아서 해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이제 금년 들어서 첫 번째 한미 연합훈련이 이제 전개가 됐는데, 미국 특수전 부대가 올해 첫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그린베레가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미국 방송이라 보니까 한미를 미한이라고 이제 쓰죠.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를 앞에다 쓰는 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베레가 왜 왔을까요? 그린베레가 뭐 하는 부대입니까? 그린베레가 침투 작전 해가지고 뭐 적의 수장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에 그 전문화된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학자들이 그 한반도에 전쟁 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그 그림인데, 로버트 칼린, 지그프리트 해커 같은 사람의 글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글들 쓰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진정 전쟁할지 모른다라고 이제 막 염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버트 갈루치라고, 저 사람도 이제 미국의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죠. 적어도 2024년 동북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고려는 해봐야 된다. 나는 저 사람 이렇게 알고 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미국에서 일부 민주당 계열의 햇볕논자들이 북한을 달래지 않으면 핵전쟁이 일으킬지 모른다. 북한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파란색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제임스 루이스 전략국제연구소 부소장인데, 북한의 전쟁 결정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미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서 우리가 네가 전쟁을 일으키면 너가 젊어져 죽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원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수미텔이라는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이죠. 미국에서 이제 국제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북한이 말하는 것이 진실일까? 그렇지 않으면 뻥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인가? 블러프, 허풍일 확률이 높은 것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허풍 쪽이 좀 가깝다고 보는 편인데, 노골적인 전쟁 협박을 가하면서도 오히려 탄약고를 비우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무기를 빨리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년 9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났죠. 그래서 무슨 쏙닥쏙닥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이거 미국의 뉴스인데 10월 13일 날짜 뉴스입니다. 컨테이너 1000박스를 러시아로 보냈대요. 컨테이너 1000박스를 보냈는데 그게 작년 10월 정도 얘기입니다. 지금 금년 2월 얘기로는 5,600박스 정도 보낸 거로 지금 미국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1000개에 보낸 그 폭탄을 100만 발로 칩니다. 그러면 5,600 컨테이너면은 아무리 적어도 500만 발은 안 되겠습니까? 폭탄 500만 발을 러시아에 팔아먹은 북한이 대한민국하고 전쟁을 한다? 이건 아무리 봐도 조금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도 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아 포탄과 미사일 지원이 계속되면 북한군 탄약고가 텅텅 빌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 신문에, 미국 언론 매체에 북한 나진서부터 컨테이너가 이동되는 그건데, 저쪽 러시아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가까운 곳까지, 그러니까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며칠을 가겠죠. 그렇게 지금 무기를 날라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까운 도시까지, 그 도시 이름이 보니까 발음하기 아주 나쁜데
티코레츠크라는 도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한 180마일 정도밖에 한 3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지금 북한이 물건을 실어다 주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북한이 그러죠. 자력부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 김정은 뒤에 자력부강이라고 써 있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자력부강 매일 자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자력부강이에요? 자력부강하는 나라가 푸틴한테 만나가지고 포탄 대주고 미사일 기술 배우고 그럽니까? 이렇게 그 북한이 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엉성한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력갱생 뭐 이런 자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푸틴한테 의존하고 이번에 푸틴도 사실은 망신살이 뻗친 것이죠. 우크라이나 같은 작은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 따위한테 포탄을 얻어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CNN 2024년 1월 5일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는 아시아에게는 나쁜 뉴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의 전쟁이 연동된다라는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참 세계가 이제는 다 그 연결이 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긴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데 북한이 포탄을 내준다. 여기서 전쟁 나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뉴스가 그 CNN에 최근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 커비라는 그 미국 백악관의 안보 담당 대변인인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 무기를 계속 얻어쓰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그 인공위성으로 다 찍는 모양입니다. 몇 개가 갔다, 뭐 1000개가 갔다, 5천 몇백 개가 갔다. 그리고 나진에서 지금 300개를 만들고 있다. 이런 등등 뉴스가 미국 매체를 보면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보 당국이 뭐 북한이 포탄 뭐 각종 포탄을 다 보내겠죠. 포탄을 보내고서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 무기를 받겠죠. 무기도 받고 군사 기술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대한민국과 미국이 주력하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뭐 우리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뭐 이제 요약을 안 되면은 전쟁 협박을 하는 김정은이 포탄을 생산하는 쪽쪽 러시아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말로도 그랬죠.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말을 뒷받침하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지금 이 전쟁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전쟁을 정말로 할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뭐 복습으로 전쟁 공포를 북한 주민들한테 심어줘 가지고 체제 불만을 외부로부터 돌리고 허세를 부린다라고 보는 그런 관측도 있고 핵전쟁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미국 학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인트로덕션을 했는데 제가 오늘 그 만약 본론이라면은 이겁니다. 일단 러시아에게 무기를 수출하고도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해보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전쟁을 위협하면서 다른 때와 달리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북한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전략론은 의도와 능력을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겁니다. 북한은 확실히 의도는 있어요. 그 의도는 70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국가로 만들려는 그 의도. 그런데 그 능력도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무기체계가 한반도 국토 완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제주도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가. 돈 없으면 전쟁 못해요. 기름 없어도 전쟁 못합니다. 그 경제력이 뒷받침되는가, 에너지는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북한 내부 상황이 전쟁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단합되어 있는가. 국민들이 똘똘 뭉쳐있는 나라가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대드는 나라는 전쟁 못해요. 대드는 나라 전쟁 못하는데 이런 그 몇 가지 그런 맥락에서 한번 북한의 능력을 살펴보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참고한 자료가 Defense Intelligence Agency, Defense Intelligence Agency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국방정보국이라는
그 세계 국방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분석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북한 군사력 보고서 뭐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만 몇 년 만에 나오는데 가장 최근 자료가 2021년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 그 중간에 나온 그 남북한 사진입니다. 밤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뭐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북한은 불빛이 없죠. 불빛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전쟁을 하겠느냐라는 걸 보겠습니다. 국토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완성에 가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죠. 50만 배럴을 공식적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유엔이 허락한 것이 50만 배럴이에요. 근데 그 50만 배럴이 얼마나 많은 양일까? 대한민국은 하루에 230만 배럴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6시간 쓸 석유가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수입해도 된다라고 허락받은 양입니다. 대한민국이 6시간 쓰는 기름을 1년 써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물론 밀수를 하죠. 근데 밀수를 하는데 밀수가 유엔이 허락한 거에 불과 몇 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북한이 전쟁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제일 좋은 비행기가 미그 29인데 미그 29가 1시간 날기 위해서 기름이 한 7,000리터 이상 들어갑니다. 7,000 수백 리터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뭐 북한 탱커도 물론 기름을 많이 먹고 그래서 전쟁을 과연 할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 출신 동아일보 기자가 있습니다. 주성아 기자라는 사람이 자기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기 그 초록색 칠한 비행기가 미그 29입니다. 미그 29 반나절이면 전멸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탱크인데 T-70이라는 소련제 탱크입니다. 저것도 서울까지 굴러오기도 힘들다. 기름도 없고. 북한의 무기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그 21이 북한에 많은데 68년이 넘었습니다. 만든 지. 미그 23은 56년, 미그 29는 46년.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비행기는 조종사 나이보다 많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T-70이라는 탱크도 52년이 넘은 탱크고 지금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폼 잡은 잠수함이 있습니다. 저 잠수함은 1960년대에 만들었으니까 60년이 넘는 겁니다. 요 바로 며칠 전에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쐈다고 막 그러죠. 그 이제 또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팔아먹었는데 그 포탄이 잘못 터져가지고 포대가 다 로켓 발사기가 폭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진 보실 텐데 그래서 러시아 전차가 돌연 펑하고 자포가했다. 북한제 불량 포탄에 러시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북한의 실력을 보여주는 뭐 이런 건데 일단 한번 보십시다. 바로 며칠 전이에요. 또 아까 그 F-35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썼던 바로 그 방송에서 순항 불가 미사일, 핵 없는 핵잠수함.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것이 다 북한발, 평양발 허풍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 바로 며칠 전에 2월 4일 날 쐈던 그 미사일을 토마호크, 북한판 토마호크라고 북한이 자랑을 했는데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은 말이죠. 여러분 그 비행기보다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게 보여요. 그래도 그러면 높이 날면은 헛겁니다. 아주 낮게 날아가지고 레이더도 피하고 그리고 천천히 날아오지만은 이쪽에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이런 거를 순항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북한 거는 너무 높이 뜹니다.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땅을 읽으면서 갑니다. 땅이 높아지면 높이 떴다가 땅이 낮아지면 내려가고 이럴 정도로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이 날아서 문제인 북한의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아야 되는데 너무 높게 날고 있다. 뭐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항미사일을 만들 실력은 없다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우리나라가 조기 경보기만 있어도 북한 순항미사일은 다 막을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천천히 나는 것이니까. 천천히 나는 거니까 심지어는 비행기가 따라가서도 맞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그 미사일들을 잠수함에서 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그
자유 북한 방송에서 나온 겁니다. 그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북한 핵잠수함의 주장은 찐이 아닌 진짜가 아닌 허풍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북한이 허풍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2016년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바다에서 쐈는데 미국 사람들이 저걸 잘 보고서 저게 바다에서 쏘는 거 보니까 저 잠수함에서 쏜 거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다 밑에다가 판대기를 깔아놓고 그 판대기에서 쏜 겁니다. 잠수함에서 쏜 게 아니라. 그래서 expert says North Korea faked missile test footage. 북한이 미사일 테스트한 거를 동영상으로 세계에다 보여줬는데 저게 다 페이크 가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 최근에 북한이 잠수함을 괴상하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있던 잠수함에다가 뭐 이렇게 뭐를 더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저게 미사일을 쏘려고 미사일 발사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의 전문가들이 저걸 보고서 생긴 모양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저 잠수함을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그 서양의 괴물이죠. 소설에 나오는 괴물인데 North Korea's diesel electric ballistic missile Frankenstein emerges.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 떠올랐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정말 프랑켄슈타인처럼 생겼죠. 저게 물에서 제대로 갈지. 저게 아까 제가 말한 1960년대에 소련이 만든 그 로미오급 잠수함에다가 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저거 한다고 이렇게 뭐 또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북한이 난리법석을 쳤는데 뭐 두고 보십시다. 이런 그 엉성한 무기의 능력 없음을 상쇄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직결시켜갖고 휴전선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진 아까 제가 말한 그 DIA에서 나온 자료 그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 모든 군부대, 모든 육군부대, 모든 포를 전부 휴전선 가까이 갖다 놔가지고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모드로 그러니까 무기의 열쇠를 배치 그 상황을 가지고서 그 열쇠를 상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저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군사력은 더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600톤짜리 정말 우리나라는 미사일 발사하는 잠수함이 있죠. 두 척이 있는데 뭐 북한이 저러고 나니까 한 척 더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더 좋은 잠수함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제가 우리 북한에 돈이 있냐를 봤는데 지금 그 DIA 자료를 보니까 이 세계에서 GDP의 20 내지 30%를 국방비로 쓰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북한입니다. 10%에서 20%를 쓴 나라가 둘이 더 있대요. 그리고 2에서 10% 쓰는 나라가 62%, 그리고 1에서 2%가 61개국. 제가 62개국을 62%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2에서 10% 쓰는 나라가 62나라, 그리고 1에서 2%가 61나라, 1% 미만이 63개국. 1% 안 쓰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버는 돈의 20 내지 30%를 대문 지키는 데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아까 제가 그 석유 없으면 전쟁 못한다고 그랬죠. 전쟁에서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저 말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그 석유협회보 1992년 3월호에 이런 말이 나와요. 1차 대전에 이르러서는 석유가 결정적인 위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왜? 전부 다 그 엔진 달린 무기를 쓰니까. 당시 연합군은 석유의 파도를 타고 승리하였다는 세평이 있었다. 프랑스 대통령 클레망소는 1917년 1차 대전 끝날 무렵이죠. 미국 대통령에게 석유 공급 요청 정보를 보내는 가운데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표현을 썼다. 예, 북한이 석유가 얼마나 충분하냐. 충분하지 못하면 완정을 못합니다. 승용차를 타고 부산을 가더라도 기름이 많이 드는데 탱크를 가지고 부산까지 가겠다고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충분한 에너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50만 배럴. 그것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것 230만 배럴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약 6시간 정도 대한민국이 쓰는 양. 말이 안 되는 그런 석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우리나라 그 뭐 유명한 논설위원 양상훈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북한이 한 달에 월급 2,000원 받아요. 북한 보통 사람들. 그런데 1달러가 3,000원이래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70센트도 안 됩니다. 그거로 달걀 2개를 살 수 있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원래 배급 받는 나라인데 월급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배급이 끝났어요. 배급이 없어요. 식량 배급이 끊긴 지 오래다. 근데 월급으로 달걀 2개밖에 못 산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데요. 양은 다 죽었고 여우, 눈치 빠른 일반 백성과 승냥이, 당 간부만 남았다. 그리고 상한 음식은 당연히 먹는데 뭐 음식은 다 먹죠. 치약을 조금 같이 먹으면 상한 음식 먹어도 된다고 믿는데요. 치약 없는 사람은 흙도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사랑과 개배설물이 널려 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풍경입니다. 북한의 간호사 출신, 간호장교 출신이 자기 피가 무슨 형인지 모른대요. 한국 와서 내가 내 혈액형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환자가 마취제가 없어서 마취제를 시장에서 사가야 된답니다. 소독약, 붕대, 항생제 등을 장마당에서 사서 병원을 가야 된대요. 그 어떤 때 마취 없으면 수술을 그냥 한답니다. 한 탈북민은 아내 출산 진통이 심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약과 도구를 사오라고 했다. 밤중이어서 장마당도 없었다. 헤매다 돌아가니 차가운 철침대에 아내와 피덩이 아이가 팽개쳐져 있었고 의사는 가버렸다. 그때 탈북을 결심했다. 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뇌당한다. 굶어 죽으면서도 북한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잘못 사는 건 백성 탓이지 장군님 탓이 아니래요. 주먹밥 먹고 일하시는 장군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가 지나쳤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백두혈통 승부에 금이 가고 있다. 금간나라가 전쟁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월 11일 뉴스인데 이건 뭐 정말 우스운 뉴스죠. 라디오 프리 아시아에서 나온 겁니다. 북한이 준전시를 선포하고 18년 만에 소실태 전수조사.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대포를 말들이 끌죠. 대포를 아마 저 소들이 끌라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저런 정도의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이 우리나라 그 정부가 바뀐 다음에 처음으로 저거는 상급 비밀에 해당되던 그 뉴스인데 북한 경제 사회 실태에 대한 인식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아주 일부가 이 방송에 소개가 됐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다 보실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보고서 운답니다. 북한 아주머니들이. 그리고 북한을 그렇게 그 김정은이를 진짜 그 왕인 줄 알고 존경하던 그 어머니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울어요. 그 젊은 세대는 뭐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북한의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당면한 딜레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북한의 그 16살짜리들이 대한민국의 비디오를 봤다고 그래가지고 12년 노동형에 처해진다. 이게 이제 북한이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그 한국 정부가 북한 그 상황을 보도하는 그 자료집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그동안에는 국가 기밀로 처리된 것이다. 저는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겁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아니요? 핵과 미사일? 예, 맞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한테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저것도 이제 최근에 RMA라고 합니다.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사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오늘날 군사과학 기술의 발전은 핵무기 없는 나라가 핵무기 있는 나라와 전쟁도 할 수 있고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킬체인을 착착 완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핵이론 뭐 잠깐 다시 복습을 한다면은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려는 거는 저거예요. 키신저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의 도시 하나만 맞힐 수 있어도 미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기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왜? 미국 도시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김정은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미국까지 가는 포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생각은 핵을 가진 북한은 북한한테 남한은 항복할 거다. 핵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겁주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 몽에스 교수가 옛날에 얘기를 했죠.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 죽는 거. 핵 있는 나라한테 아무래도 죽죠. 2. 살고 싶으면 미리 항복하는 것. 한스 몽에스 교수가 이제 70년대 작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군사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뭐 고려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은 오늘날의 군사과학기술은 킬체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킬체인은 정확하게 때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정확하게 먼저 상대방이 핵을 가진 상대방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것.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하는데 마침 금년 1월 1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핵확장 억제 체제를 이제 완성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킬체인을 그때까지 완성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그 대비책을 지금 강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이 모든 걸 다 얘기했을 때 제가 북한이 그래도 전쟁을 한다면은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전쟁을 할까?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압도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이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전쟁을 할 거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테러리스트하고 싸우기 위해서 핵 씁니까? 미군이 소총 들고 가죠. 지금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랑 싸우는데 최고의 무기를 씁니까? 그냥 걔네들하고 비슷한 소총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 미국과 같은 우세한 나라와 싸울 때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싸울지 모르는데 바로 저겁니다. 저 비행기 같지 않은 비행기에다가 게릴라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게릴라 전쟁하는 거예요. 게릴라 전쟁을 할 때 우리는 게릴라를 핵폭탄 가지고 또는 끝내주는 무기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에드워드 앤 러덕이라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 이론가입니다. 저분을 제가 그 1990년대 94년 무렵이에요. 일본의 국제 학술회의를 하러 갔다가 만났는데 그때 이제 북한이 막 핵 만든다고 난리칠 때죠. 저분이 저한테 쓱 질문하더라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섭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핵무기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랬더니 자기는 핵무기가 제일 무서운 무기라고 보자는데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AN2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비행기가 AN2입니다. 저게 수십 명 태우고 저 뒤에 글라이더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 뒤에 글라이더가 몇 대가 그래가지고 밤에 은밀하게 저게 평양에서 떠서 휴전선 부근까지 오면은 글라이더 고무줄을 끊으면 글라이더가 혼자 날아서 대전까지 간답니다. 전부 다 한국군 군복을 입고 한국군 무기로 무장을 한 북한의 특수부대가 어느 날 아침 대전에 몇백 명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쏴대고 북한은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때 남조선에 있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제 거짓 방송을 하겠죠.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얘기입니다. 서울에 명동에 북한 특수전 부대가 500명이 새벽에 한국 군복 입고 나가고 설치되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에드워드 앤 러덕이 제일 무서운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AN2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저기에 동의를 하고 제가 저 사람의 그 얘기에 합당한 그런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지금 나온 지 한 10년 좀 넘었는데 거기에 그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몇천 명을 남한에 보내가지고 도시 하나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도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방어가 아닙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을 때 게릴라전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면전쟁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평양을 타격하겠다. 제가 그 책에 마지막 챕터에 북한이 일으킬 수 있는 전쟁, 다른 전쟁 못 일으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핵전쟁도 못 일으켜요. 왜? 핵전쟁 일으키면은 남한이 다 초토화되면은 그런 남한은 북한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전략을 우리가 좀 더 알면은 그것을 쓰려고 만드는 무기가 아니라 협박용이고 그 협박이 먹히기 위해서는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대도시 하나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을 하루빨리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예. 이제 결론인데 지금 북한이 게릴라 전쟁하고 뭐 이런 전쟁을 제가 방금 얘기했죠. 게릴라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전부 전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김정은 정권의 이 종말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잘 아는 그 국제정치학자고 그 미국 정보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저분이 그 최근에 이제 저건 뭐 페이스북에 이제 항상 보내주는 글입니다. 북한의 그 작전부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뭐 말은 통일 안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작전부가 변화가 없다. 대남연락부와 통일전선부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는 것 같다. 조카통일에 대한 야욕은 버리지 않았으니 결국 지난 70년 동안의 정책의 큰 줄기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쓰고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전쟁을 못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못한다라고 썼습니다. 도발해 보라고 해도 겁 많은 무능한 놈은 뭐 비하했어요. 도발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미래도 모르고 점쟁이도 아니지만 그래서 틀린다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무능력하고 겁 많은 노예 세습왕조의 독재자 김정은이 뭐라고 떠들던 도발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저는 저게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뭐 우리 저 결론에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물론 죽고 싶어 환장했으면 죽으려고 도발할 수도 있겠죠. 북한 노예 세습 정권이 무너지려고 도발하겠다면 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발하겠다는데 말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죽겠다면 당연히 죽을 자리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용감해야 됩니다. 북한이 저러니까 우리가 쟤네들은 타협을 해야 되고 먹을 거 줘야 되고 그러면 핵은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게 다 증명이 됐는데 지금도 그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핵전쟁이 일으킬지 모른다라고 지금 그런 경고를 하는데 그거는 학술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를 통일하고 싶겠죠 자기가. 그런 말 막 하는데 의도는 분명하지만 그럴 능력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이 게릴라 전쟁 같은 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경우라도 북한이 게릴라 전쟁을 했는데 그 게릴라 전쟁의 영역을 대한민국의 대도시 하나에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면 전쟁으로 간주하고 반격한다. 그리고 반격의 첫 번째 타겟은 김정은 주석궁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당당하게 맞아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약간 좀 길게 방송을 했는데 뭐 북한 주제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오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